내가 봤더니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오르다가 강남만 더 오른다. 네. 나도 이제 올라가야겠다. 이런 니즈로 몰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앞으로도 한동안 추세가 될 것 같다. 부동산 시장 좀 여쭤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급감하며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지금 다 전세로 쏠려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간단합니다. 대출 받아서 이번 기회에 내 집 살까? 했던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여보, 우리 이번까지는 전세로 삽시다. 해서 기존에 전세만 알아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매 포기하고 전세로 돌아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1억 더 드릴 테니 그냥 저한테 전세 계약 하시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전세 계약 체결했던 분들은 야, 이거 분위기 보니까 전세 더 가격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 그냥 눌러 앉아서 여기서 더 살자 해서 전세 매물이 자꾸 줄어들 요인이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4주 연달아 이렇게 전세 시세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들이 대출을 옥죄했던 것이 결국 전세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하나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 또 전세 알아보려다가 내가 알아보던 집을 어느 매매 포기한 사람이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월세로 돌려야겠다. 그래서 또 월세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세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고강도 대출 규제로 전세의 또 월세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전세, 월세, 이런 구조적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결국 전세와 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가격이 상승해지고 있는 이 흐름이 당분간 대출 규제를 옥죄버리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저가의 임대시장을 형성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이미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던 학자분들이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매매 누르면 전세 또는 월세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아니냐. 그래서 그 현상이 유발된 것이고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았냐면 이제 한 1년 좀 안 남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눌러서 나도 좀 돈 좀 벌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기분 좋았을 수도 있는 요소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달려와서 전세 금액 좀 올려주셔야겠어요. 임대차 3법도 끝나가는 텀인 거 아시죠? 라고 하고 이제 다가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근본적인 대책 한번 이번에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렇게 전세 가격 오르고 그럼 월세도 오르고 하면 이게 결국에 매매가를 올리게 되는 현상이 정부가 의도치 않게 이런 결과가 벌어질 확률이 있나요? 예전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갭 투자가 용이해져서 매매 가격도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갭 투자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지역은 저기 경기도에 10억 언더에 해당되는 지역은 그럴 수 있지만 서울의 중상급지들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상급지, 중급지, 이제 그 밑에 있는 급지가 있다면 가격은 앞으로 좀 올해 하반기 내년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최상급지하고 그 상급지 바로 인접한 지역인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아직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의 여지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순금융자산을 2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건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5천만 명 인구니까. 왜냐하면요. 강남 3구에 아파트 개수를 다 합치면 31만 채에서 35만 채 사이. 저도 그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순현금 자산 2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20억인 것도 있고 30억인 사람도 있고 50억인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강남의 아파트 거의 한 채씩을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강남의 아파트가 30만 채 조금 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나 타이밍을 봐서 그냥 이번에 사지 뭐 하면 현금 들고 와서 사거나 대출을 거의 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다.
그럼 여기에 반론을 한다면 그분들 20만 명 정도 있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잖아요. 금융자산 20억 있으면 딴 게 없겠어요. 있겠지. 그들이 부동산이 이미 강남에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있죠. 그러면 또 산다? 2주택, 3주택 되는 건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로 오히려 돈을 더 추가적으로 번 게 있으면 좀 더 상급지로 옮기고 좀 더 상급지로 옮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형국이 생길 수가 있냐면 자녀에게 집을 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상급지 집을 팔고 내가 준 상급지로 옮기고 남은 노년을 대비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그동안은 집을 안 사고 현금만 확보했었는데 나도 이제 집을 사야겠다라든가 아니면 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내가 봤더니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오르다가 강남만 더 오른다. 나도 이제 올라가야겠다. 이런 니즈로 몰리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상부점 여쭤보려고 하는데 압구정을 넘어서 요즘에 최고 부촌으로 떠오른다고 하는 반포. 사실은 압구정이 더 위에 있긴 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반포 그만큼 떠올랐다는 건데 그 성공 요인은 뭐고 앞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을 전망하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돈은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작가님도 주변에 꽤 자산가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느 동네 아파트를 새로 사실 때요. 그분의 그 아파트 취득의 목적에서 투자와 좋은 정주 여건 이 두 가지 비중 중에 어디가 더 큰가요? 후자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미 돈이 좀 꽤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엉덩이에 100억을 깔고 앉아있다, 200억을 깔고 앉아있다, 뭐 몇십억을 깔고 앉아있다라는 분들은 사실 나 매년 한 세후로 몇 억 벌어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 이걸로 내가 몇 년 10년 동안 내가 기다려서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대박 나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올해도 쓸 거 다 쓰고 저축을 했는데도 저축이 5억을 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 이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은 거기가 살기 좋다며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반포에 왜 이렇게 몰리느냐? 강남에 요즘 새 아파트 들어선 게 반포밖에 없어요. 거의. 요즘 방배에서 조금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포가 그 얼죽신을 만들었고 반포 말고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입지 좋은데, 목 좋은데, 그리고 가장 상급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난주에 어떤 분이 50억 주고 계약을 해서 이제 이게 시세가 50억 됐어요. 제가 55억까지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도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모두 갭 투자에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집까지 올라줬으면 너무 좋네. 그렇죠. 이런 마인드인 거죠. 맞아. 올라주면 좋고. 네. 하지만 내가 살기 좋은 동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반포에 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압구정에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부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비싸게 사고 팔던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70년대도 80년대도 90년대도 그런 부촌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는 설해마을에 다 모여 살았었고 설해마을 옛날 같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아니죠. 그분들은 다 한남동 가셨고 그리고 그 전에는 성북동 평창동에 다 모여 살고 계셨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가끔 살고 계셨는데 그들만의 리그에 사는 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사거니 팔거니 그거 빼고 그냥 서울에 지하철역 가까운 아니면 수도권에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사통팔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지역에 사회초년생들이 아니면 저렴하게 임대를 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에 더 방점을 찍어야지 강남 집값 누르는 거에 초점 맞췄다가 자꾸 정책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전세 가격 상승되고 월세 가격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압구정은 아마 재개발, 재건축되고 나면 100억이 훨씬 넘어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평 기준? 구평 기준으로요. 그러면 정말 100억이 넘어가는 거 보고 또 서민들 당연히 허탈합니다. 허탈하죠. 그렇지만 그건 그들만의 리그라고 놔두시고 나머지 지역에서 건전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많이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압구정동의 구평이 이제 재건축하면 100억이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억이 되면 나머지 그러면 강남 상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 가격도 이게 또 약간 딸려가는 느낌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토호제 장가 완화했었을 때
네, 풀었죠 잠깐. 그때 반포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70억을 찍었다 소리 들었을 겁니다. 레미안 온밸리. 예, 그 70억을 찍고 나서 압구정동에 계셨던 분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반포가 우리보다 비싸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압구정이 60억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80억이겠네, 85억이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반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럼 압구정은 그거보다 상급지로 분류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그렇죠. 흐름이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00억 좀 못 되는 금액까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예측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포가 떴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데 이게 신축이 들어섰기 때문에 네. 압구정동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견할 바에 정도 F가 올라간 건데 강남 3구에서 신축이 또 들어설 만한 구나 동은 없나요? 지금 방배 쪽이 굉장히 핫합니다. 방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좀 그래도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대규모 단지를 동시 개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 블럭이나 4개 블럭에서 주민들만 딱 동의하면 바로 부티크 형태로 브랜드 아파트들이 딱딱딱딱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방배 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가 방배 쪽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저기 교대 쪽에서요. 저기 그 방배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터널 하나가 있습니다. 서리풀 공원이라는 서리풀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터널을 헐고 거기가 서리풀 지역을 AI 뭐 비즈니스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은 그 터널을 좌우로 해서 이쪽은 강남권, 이쪽은 동작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런데 터널이 딱 헐리고 거기에 큰 주상복합과 오피스 타운이 들어서면서 하나로 이어지게 되면 그냥 강남역부터 교대부터 여기 내방역까지가 하나의 어떤 문화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 지역의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여요. 예. 자, 레미안 온밸리가 말씀하신 대로 평당 2억 원을 기록하는데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더 무서운데 뭐 늘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현상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게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한테 팩트를 물어보신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것과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돼가는 것이냐 이걸 질문을 좀 바꿔서 그렇게 그 질문에 좀 답변을 드려보면요. 우리나라의 주거 시장은 글로벌 탑 티어 회사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한 2-3개만 불러주세요. 미국 회사도 아무나. 구글, 애플, 엔비디아 됐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이 건설회사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 건설회사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 현대차 건설회사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같은 것도 건설회사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글로벌 탑티어의 혁신 기업들인 현대차 그룹이 건설회사를 견인하고 있고 2등 건설회사죠. 1등 건설회사 삼성전자의 범형제가인 삼성물산에서 주거단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이 집을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를 신규로 공급하는 물량이 광역시 이상은 70%가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으로 따지면 구글과 MS와 이런 뭐 엔비디아 같은 데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최첨단으로 짓고 혁신적으로 짓고 없는 니즈까지 파악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뭐 얘기하려니 감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자꾸 전 세계에서 좀 드문 현상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얼죽신. 새 아파트를 갔더니 우리 아파트도 불과 10년 전에 지은 건데 구닥다리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원밸리에 그거 있다면서요. 저 원밸리 가봤어요. 뭐 제가 만나요? 원밸리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놀러 가봤는데 커뮤니티 보고 여기가 설명 좀 해주세요. 2025년의 아파트구나. 어떻게 돼 있나요? 수영장 같은 거 당연히 있고 헬스장 당연히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는데 카페에 가서 뭐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주문할 때 내 얼굴을 보고 인식을 해요.
그 주문을 하면 그게 나중에 관리비 포함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야 디지털 세상이다. 이게 바로 삼성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주문하는 사람이 우리가 옆에 몇 명 있었거든요. 내심 뿌듯해하는 표정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뭐 친구들이 다른 단지 사는 애들이 왔어요. 뭐 먹을래? 띠띠띠띠. 결제는 나중에 관리비에 나와. 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다면서요.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 있는 데도 있나요? 아이스링크가 있대요. 이것도 소문에 들은 거라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바로 이런 단지들을 만들고 있고, 이거는 모 건설회사가 우리나라 최상급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청사진을 봤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뭐냐면요, 그 펜트하우스 맨 위층,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설회사 입장에선 이거만 펜트하우스로 파는 게 아니라 중간층 어디도 펜트하우스로 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이득을 많이 남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생각해낸 게, 그 아파트 층에 한 중간층인 한 15층 11층 되는 거기를, 여기도 우리 지금 저 발코니가 있잖아요. 네. 거실 발코니를 딱 열면 바깥으로 쭉 삐져나오게 인피니티 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영하면서 바로 한강을 보는 거죠. 거기는 얼마나 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특정 아파트 단지가 그 말씀하신 뭐 아이스링크나 뭐 오페라하우스 이런 거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커뮤니티 시설 갖춘 현상이 우리 사회 계층화를 보여주는 단면일까요? 아니면 사실 계층화가 아니라 누구나 더 큰 평수,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숙소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그 말씀이 맞아요. 이건 사람의 고유한 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중국의 호화주택 가보셨죠?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본연의 욕구입니다. 단 한국에서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이 대한민국 강남 3구의 특정 지역으로 한정돼 버리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지는 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 강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 뉴욕의 천지죠. 근데 뉴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보스턴에도 있고 시애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 원하는 아파트의 꼴과 형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브랜드 아파트의 특정 단지에 이걸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올바른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한동안 추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진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들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 니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프리미엄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옛날 아파트 단지들에게도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준다면 새 아파트에만 쏠림 현상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특정 지역을 고급화하는 현상이 사회 전체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교수님, 유럽에서는 100년 된 아파트 아직도 쓰고 있고 어떤 데는 200년 돼가는 아파트도 잘만 쓰던데 왜 우리나라만 몇십 년도 안 되는 걸 다 들어엎고 재건축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유럽의 아파트들이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아니면 런던 아니면 뭐 리넨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요, 그 나라는 100년 전에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도 가장 럭셔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삶의 질을 고려한 형태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 국민소득 이제 막 1000불 넘었거든요. 그럼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금 삶의 어떤 수준, 우리나라 국민소득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소득 막 10,000불 넘었을 때 지어진 그 아파트들 무슨 층간소음에 대해서 고려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꼴도 없고요. 이렇다 보니 그것도 당연히 재건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간에 소득 수준이 급상승했던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맥락도 분명히 공존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